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전국이 흐리고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는데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집중호우가 쏟아진 제주공항에서는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돼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를 찾은 33개 학교 학생 6천여 명을 비롯해 관광객 만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이 오늘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나섭니다. 어린이날 집중호우 속에 라이더들의 파업까지 더해지면서 배달 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김 전 부원장은 재판을 거치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101번째 맞는 어린이날이자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가족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내일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3년 만에 노마스크 어린이날을 기대했던 아이들의 실망이 특히 클 텐데요. 어린이대공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권영석 기자, 어린이날 행사들이 지금 많이 취소가 됐죠? 네, 이곳 어린이대공원에는 빗방울이 조금씩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관람객이 없이 한산한데 어린이대공원은 오늘 내내 빗방울이 예보되자 개원 50주년 기념 어린이날 행사를 내일로 미뤘습니다. 서울시도 최대 120mm까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예보에 어린이날 기념축제를 대부분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예정됐던 핑크폰과 함께하는 책 읽는 서울광장 특별 행사는 내일과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운영되는 서울컬처스퀘어는 오늘 하루 운영을 중단합니다. 뚝섬 한강공원이나 서울숲 등에서 준비하던 야외 행사는 취소되거나 실내 운영으로 변경됐습니다. 자, 비가 내일 오후까지 계속된다고요? 네,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바람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전남과 경남 등 남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중부 지역에는 최대 8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도 동반될 예정입니다. 인천과 충남, 전남 등 일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기상청은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바람이 불겠다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날씨는 일요일 오후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제주도는 태풍급 비바람 때문에 항공편이 줄줄이 결항됐습니다. 수학여행단을 비롯한 관광객 만여 명이 제주도에 발이 묶였는데요. 어제 제주 서귀포의 일일 강수량은 297mm로 5월에 내린 비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강풍을 동반한 장대비가 제주 시내에 쏟아집니다. 순식간에 마을길이 물에 잠기며 자동차가 멈춰섰고 신호등에 낙뢰가 떨어져 교차로엔 자동차가 뒤엉켰습니다. 순간 최대 초속 20m의 태풍급 강풍에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와 천둥번개특보가 발효됐고 어제 오후 8시 기준 항공기 214편이 결항됐거나 사전 취소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학여행단을 포함해 여행객 1만여 명이 발이 묶였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제주도 각지에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를 발효했는데 서귀포의 어제 일 강수량은 287mm로 1961년 관측 이래 5월 중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제주공항 측은 현재 강풍특보가 발효돼 당장 항공편이 재개되기 어렵다며 종호쯤 순차적으로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폭우 예보에 나들이 계획 취소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 시켜 먹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이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배달의 민족 라이더들이 배달비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배달의 민족 본사 앞
오토바이를 탄 배달기사 200여 명이 모여 목소리를 높입니다. 기본 배달료 인상하라! 민주노총 배달 플랫폼 노조인 이들이 요구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현재 3,000원 수준인 기본 배달료를 4,000원으로 올리고 배달 고정 인센티브 지급, 수도권보다 낮은 지방의 기본 배달료 시정 등입니다. 하지만 사측은 기본 배달료를 올리면 소비자들이 내는 배달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 결국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파업을 선언한 겁니다. 배달의 민족은 기본 배달료는 9년 동안 3,000원이다. 최저임금도 2015년 5,58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올랐지만 기본 배달료는 내내 3,000원이었다.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3천여 명. 업계에선 배민 소속 라이더가 전체의 15%인데다 다른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가능해 큰 차질이 없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폭우로 배달 수요가 늘 경우 배달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배달의 민족 측은 배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간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배달의 민족 노조가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면서 오늘 파업에 나섭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저희가 좀 전에 전해드린 기사처럼 이 배달료 기본료가 9년 동안 이제 3,000원으로 묶여 있었다라는 게 이제 저 라이더 배달 기사들의 요구 그 주장이잖아요. 자, 도대체 이 배달비가 어떻게 돼 있는데 어느 수준까지 도대체 올려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그 6,000원의 배달료 중에 본인들이 3,000원 정도를 건당 받는 배달료를 지금으로서는 한 4,000원까지 올려달라라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퍼센테이지로 한다라고 하면은 거의 뭐 한 15 내지 20% 정도 올려달라는 것 같은데요.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한 9년 동안 배달료 자체가 그대로 인상되지 않고 묶여 있다 보니까 최근에 모든 게 물가를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배달료 또한 원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올려달라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많은 배달 수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배달보다는 야외에 나가서 직접 어떤 그 식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떤 수요가 줄어드는 속에서 본인들의 어떤 그 예.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와 같은 어떤 구조적인 요인이 지금 섞여서 이와 같은 좀 파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예. 현재 배민 원 서비스의 배달료 6,000원입니다. 점주와 소비자가 이제 나눠서 부담하는 금액인데 배달 기사들에게 주는 기본 배달료 3,000원을 주고 나면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건가요? 일단 그 우아한 청년들이 가져가게 되는 구조죠. 일단 두 가지 형태의 배달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일반 배민의 일반 배달이 있는데요. 네. 그거는 식당의 점주가 알아서 배달을 그냥 맡기는 겁니다. 예. 외주업체에. 근데 지금 배민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민원 여기에 라이더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노조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도 이 부분인데 단건 배달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 거리에 따라서 6,000원으로 이 요금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담할지. 그러니까 음식을 시켜 먹는 사람이 4,000원을 내면 그 업주가 2,000원을 내고 3,000원을 내면 3,000원을 내는 네. 그런 구조인데요. 그렇다면 6,000원 기본 거리에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이 중에 3,000원을 이 라이더들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라이더들은 이게 9년째 동결돼 있고 실제로 전혀 오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아한 청년들 측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아니고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어쨌든 배달 기사는 뭐 네. 배달의 민족의 상생을 말하면서 배달 노동자들을 희생시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올리게 되면 그 피해는 그 소비자들한테 고스란히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배민 라이더 네. 지금 파업하시는 측 같은 경우에는 배달의 민족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익이 4,000원이 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와 같은 많은 이익을 회사만 가질 것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또 라이더들한테 네. 나눠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이익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만큼 인상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구조적인 어떤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반면에 결국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배달 수요가 좀 더 줄어들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회사로서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점은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회사와 같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액수나 이런 부분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협상을 하기 위한 제안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서로가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좀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조이건 간에 기본적으로 어떤 그 파일을 나누는 과정에서 라이더들한테 더 간다고 하면은 그것은 최종적으로 소비자들한테 그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양측이 굉장히 평행선을 달리고 네.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 배달료가 인상이 되면 소비자가 그만큼 또 계속 네. 내야 되는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근데 배달기사 노조의 얘기는 다릅니다. 일단 본인들이 가져가는 기본료 3,000원과 관련해서요. 이를테면 날씨가 대단히 나쁘다, 비가 온다 이러면 지금도 이 우한 예. 그 형제들 측에서는 할증료를 더 줍니다.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해요. 돈을 더 주기도 하고 거리가 늘면 또 플러스 알파로 더 받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기본료 3,000원은 너무 적다.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고 이러는데 이걸 4,000원 정도로 인상해줘야 우리도 움직일 수 있는 네. 그런 비용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우한 형제들 측에서는 우리도 이 부분으로 수익 내고 있는 거 아니다. 그리고 개발료로 많은 부분이 쓰이기 때문에 이걸 더 올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배달 인구들이 급감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좁혀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까 우리가 계속 지적했듯이 이제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고 배달 수요도 이제 줄어드는 상황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배달료를 인상 요구를 하는 것이 과연 지금 적절한 타이밍, 시간이냐? 자, 이거가 문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같은 경우에는 3,600만 예. 건 가까이 배달이 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00만 건 이하로 지금 상당 부분 지금 거의 18%, 20% 가까이 어떤 배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가 된 것은 옛날에는 소액이라도 다수 배달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그 라이더들의 어떤 급여나 예. 어떤 소득 수준이 유지가 됐었는데 전체적인 수요가 떨어지다 보니까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금액이 적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요축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수요 공급 법칙에서 봤을 때에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가격을 올린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시장은 오히려 더 망가질 가능성이 있을 적어도 이제 그렇죠. 어쨌든 예. 수요 공급 곡선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질문처럼 과연 이와 같은 어떤 전체적인 어떤 시장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급여를 올려달라라는 취지가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는 적어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원칙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장 환경도 변화하면서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냐 이게 쟁점인 네, 것 같은데 노조와 어떻게 협상을 좀 해야 할까요? 일단 전문가들은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한 형제들이 원래는 이런 배달 시장이 우리나라에 크게 형성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리딩 그룹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여부도 하나의 선례로 남게 되고 이 파이가 커졌을 때 그럼 기업의 역할만 있는 거느냐?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이더들이 같이 기여한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가적으로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배달 인구가 줄고 있고 코로나도 서서히 풀리고 네. 있다고는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어떤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소 현실화해 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선례를 남겨야 리딩그룹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거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 중 하나, 그리고 특히 여론에서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그동안 이제 배달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배달이 활성화됐을 때는 배달 기사들, 그러니까 라이더들이 한 달에 수입을 6,700만 원 정도, 억대 연봉을 번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씩 줄어들 때는 서로 조금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기업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좀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부분은 있겠고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이 끝나면서
배달 수요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이 요청을 전부 다 들어주기는 쉽지 않다. 다만 지금 현재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도 전혀 인상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인 안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물론 상대방에 있는 라이더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력 행사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배달 대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하기 때문에 서로가 약간의 양보를 통해서 지금 9년 동안 전혀 인상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 뭔가는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공감대는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파업으로 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그 노사 협력의 어떤 장을 만들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에 대한 협상 타결도 지금 좀 촉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어제 하루 전국 곳곳에서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는 산불이나 산림 2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봉오리 위로 뿌연 연기가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헬기가 이리저리 물을 뿌리고 진화대원들은 주불 진화에 여념이 없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한 채석장 인근 야산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3시 38분쯤. 소방당국은 헬기 7대와 인력 100여 명을 투입해 2시간 반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산림 2헥타르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의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충북 영동군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4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과 등산객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어제 오전 11시 20분쯤엔 부산 연제구의 한 산에서 화재가 나 25분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김 전 부원장은 재판을 거치면서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미소를 지으며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6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부원장은 곧바로 취재진 앞에 섭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을 거치며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는데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받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혀 경선자금 따로 준비한 거 없고요. 이재명 대표님 같은 경우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선거를 치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유동규 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유전 본부장한테 도망가라고 한 적 없나요? 그만하겠습니다. 예. 오늘 충분히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민주당 예비 경선 전후 대장동 일당에게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을 금지하고 실시간 위치 추적이 되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전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지난달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오는 일요일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정상회담 의제로 독도 영유권 문제가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는데 우리 땅인 독도의 영유권을 굳이 정상회담 의제로 삼아 분쟁거리로 만드는 게 맞는 건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국회 본청 앞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시민사회 단체들과 모여 한일 관계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독도 영유권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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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일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영유권이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 청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강력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한일 정상회담에 독도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가고 일본에게 독도 망언에 대한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됩니다. 나아가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까지 요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 초치 등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역사적, 실효적으로 명백히 우리 땅인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역대 정부들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독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공식화할 경우 자칫 일본이 유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터져나오는 독도 영유권 문제가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의제가 될지, 또 이 경우 국익에 부합할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오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사이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한일 관계의 난제를 풀어낼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브리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보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청년 및 문화협력 등 양국 간 주요 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은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되면 지난 3월에 윤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50여일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다시 마주 앉게 되는 건데, 자, 이게 뭐 셔틀 외교의 복원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복원이죠. 그러니까 셔틀 외교라는 게 올해는 한국 정상이 일본으로, 다음에는 뭐 상대방이 한국으로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됐던 건데 이게 사실은 가운데 뚝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 12년 만에 복원되는 거다. 의미가 크다. 또 하나 유심히 봐야 될 때는 우리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안을 개략 여름쯤, 우리가 흔히 방송에서도 7월, 8월 올 거라고 봤는데 왜 당겨졌느냐. 이 대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먼저 한 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미국에 가서 바이든에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한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을 해, 정치적으로 비난을 감수하면서 그런 칭찬을 들었고, 뭐 칭송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예요. 그래서 그 힘으로 기시다 입장에서도 7, 8월 오는 것보다는 미국이 저렇게 요구하니 빨리 가서, 다시 말하면 5월 19일부터 있는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 앞서서 한국을 오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당기진 거예요. 이 대목이 크다. 다시 말하면 한일 관계를 개선으로 지렛대로 미국을 움직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지렛대로 해서 다시 일본을 추동하는 이런 게 현실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민의 이제 관심은 과연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와서 뭔가 전향적인 발언을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동안 뭐 한일 정상회담이든 뭐 이런 데서의 좀 실망감을 안겨줬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는 좀 전향적인 발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정부가 엄청 먼하겠죠. 6월, 7월도 아니고 5월 달에 G7을 앞두고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급하게 오는 것은 안보적 의제가 지금 굉장히 급하고 화급하게 해야 될 현안들이 몇 가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있은 직후에 이렇게 해서 또 엊그제 바로 일본의 안보실장, 이게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안보실장이 안보만 하는 게 아니고 정보도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급히 와가지고 한일 정상회담을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안보에 굉장히 큰 방점이 적혀져 있는 것이고, G7 회담에서 한미일 회담에서 논의할 것에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는 건 좋다 이거예요. 뭐 올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그러면은 국민적인 관심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특히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 빈잔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엄청나게
했죠. 예. 뭐 물밑으로도 했을 거고요. 그런데 아마 또 일본 내부의 정서와 정치적인 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기시다가 그렇게 강한 입지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굉장히 조심스러운 멘트를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일본에도 뭔가 영향을 주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요구에도 응하는 듯한 아주 어중간한 어떤 태도, 멘트 이런 것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그 일본의 우리 국정원장에 해당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확장 억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부분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일 사이에서도 그것과 준하는 뭔가의 뭐 발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안보 문제에 관한 지소미아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테고 물밑에서는 군 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해상 자유다 우리 해군 간의 관계 이런 게 굉장히 긴밀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당장 문제가 진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토로 날아가는 이런 문제, 출발 지역, 북한이 어디서 쏘는지 탄착이 어디로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도 꽤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정보 수입 수단이 우리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사실은 인적 정보 차원에서도 일본은 조총련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일 한국인의 위치를 활용한 북한 내부 정보 수집이 우리보다 원활할 수 있는 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지점을 봐야 되는데 저는 그러면서 군사 안보 협력은 굉장히 강화될 거다.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하지만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역사적인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위에서 결정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정치권, 여야는 정부의 외교 정책과 독도 문제를 놓고 거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뻔한 정답을 놓아두고 일부러 오답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게는 무한하게 퍼주고 미국에는 알아서 접어주는 소위 말하는 참 이런 표현을 하기 싫은데 호갱 외교를 자처했습니다. 불과 1년 사이 수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호갱 외교라 폄훼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랑 우리가 독도 방문이랑 하는 거랑은 전혀 관계가 없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계획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정상회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땅 가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 일본이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다시 이제 답방을 하는 이 과정에서 독도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방문을 그 독도에 간다고 하는 것이 글쎄요 이렇게 외교적으로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굳이 그런 방문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의문이 있습니다. 예, 자 회담을 앞두고 전용기 의원이 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독도 문제도 재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여당에서는 굳이 이 시기에 왜 방문하냐? 어차피 우리 땅인데 굳이 논쟁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지적이 있죠.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외교의 방침 중에 하나가 독도와 관련해서는 분쟁 지역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 사법기구로 가져가는 것이 큰 목표의 하나인 건 뭐 너무 분명합니다. 예. 근데 굳이 방문하는 원조는 사실은 국힘당 계열의 MB 대통령 때 문제거든요. 그래서 굳이 방문하는 것을 사실 따지자면은 국힘당은 별로 할 얘기는 없어요. 예. 그런데 사실 저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독도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독도의 그 해저나 상공에 인프라를 까는 것들이 우리로서는 지금 사실 급합니다. 그런 거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서 그럼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자. 여야 합의로 해보자.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현실적일 거고 실효적일 것 같아요. 인프라라는 거는 어떤 거를 말씀하세요? 해저 지도 같은 게 사실 지금 굉장히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게 이제 거의 해방 전후 그 시대 빼고는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거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효적이고요. 예.
또 하나는 일본이 시비를 거는 여러 가지 대목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거 예산 좀 많이 줄 필요가 있고요. 예. 거기 환경과 자연보호 독도 주변에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국회가 탁 하면은요, 훨씬 더 국민들한테도 어필하고 일본 쪽에서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영토에 대해서 우리가 국회가 예산을 쓰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굳이 방문하고 뭐 이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물론 정치적으로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한데요. 이걸 분쟁 지역화하는 일본의 목표에 가까이 가는 것은 저는 전략적으로 또 특히 책략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물론 않습니다. 차라리 국회와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연구해서 독도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독도 문제가 나오면 항상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왜 군을 상주시키지 않느냐? 왜 경찰이 거기에 가 있느냐? 군을 상주시켜서 차라리 이거는 우리 영토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낫지 않느냐?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왜 역대 정부 비롯해서 뭐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 왜 그거를 못 한다는 겁니까? 국민 감정대로 하면야 해병대든 특전사든 주둔시키고 한포 뭐 해안포도 갖다 놓고 하면 좋겠죠. 예.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야당에서 진짜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를 상대로 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아라. 이것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인정하라고 왜 못하느냐고 하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시다 답변이 뭐겠어요? 기시다도 역시 일본에서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습니까? 지난번에 일본에 윤석열 대통령이 갔을 때 우리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일본 언론에 나중에 어떻게 나왔어요? 왜 한일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윤석열 대통령 앞에서 우리 기시다 총리는 왜 다케시마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느냐고 비판한 직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기시다도 독도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다케시마 이야기를 안 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에 온 기시다를 상대로 해서 확실하게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매듭을 지읍시다. 자, 이상 국내 일본에서 다른 소리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면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또 한번 보세요. 우리 전용기 의원처럼 저런 분들처럼 태극기 감고 가면은 굉장히 애국심도 빛나고 이름도 알리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역으로 일본에서 이른바 굉장한 일본식 민족주의자가 일본 일장기 들어오고 저기에 독도에 불법 침입하면 상륙하면 우리가 체포하고 체포 과정 그다음에 뭐 추방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계속 정부의 대응은 뭐냐라고 하면서 이게 분쟁 지역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을 정상회담의 의제로 끌고 가라. 확실하게 못을 박으러 하는 주장은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파탄 내겠다는 의도에는 다름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 봐요. 그러니까 이것은 65년에 우리 한일 정상회담이나 그 외 모든 정부들이 이것을 다루는 원칙이 있었던 거예요. 조용히. 자명한 사실을 왜 우리가 서로 확인하려고 그러느냐고요. 우리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일본의 상대로 대한민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더 영토 맞지? 확인해. 인정하란 말이야라고 계속 윽박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지적한 대로 지금 이제 야당이 계속 주장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제 행동들이 과연 국익에 어울리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 국익과 결부시켰을 때는 좀 그래도 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좀 전략적으로 여야가 이 대목에 관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하는 것이 저는 유리해 보여요. 예. 이걸 정상회담 의제로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시원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다음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리 지르기 전에 여야가 좀 맞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인프라를 까는 문제,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 또 교육을 시키는데 예산을 증액하는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요. 우리 영토인 만큼 우리 영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국회와 정부의 권한에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전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 걸 일단은 접어두고 소리부터 먼저 지르고 여야가 싸워야 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유출 논란 등에 휩싸인 태용호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기류가 심상치 않습니다.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집단 린치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민주당 방식인데 아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본질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곁가지에 관한 얘기들로 상황들을 좀 치환시키려고 하거든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고개를 숙여야 되는 자리였는데 이걸 좀 엉뚱한 방식으로 풀어낸 것 같아서 좀. 자, 이 태영호 최고위원이 해명 기자회견이 오히려 기름을 부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철규 사무총장이나 김병민 최고위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자, 이런 내용이 태영호 의원을 향한 여권의 주류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볼 수 있죠. 사무총장과 최고위원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게 다 태영호 의원실에서 나온 거잖아요. 발단은 태영호 의원 본인이 보좌진들하고 했다는 대화, 그리고 정치자금 계좌를 관리했던 그 직원한테서 나온 걸로 보여지는 쪼개기 후원금의 내역, 이게 다 그 방에서 그 사무실에서 태영호 의원의 관리 잘못을 어찌든 간에 나왔단 말이에요. 내용 나중에 진실, 이진복 수석과 태영호 의원 간에 오갔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따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렇다면 또 하나는 태영호 의원이라는 분이 북한의 고위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 서울 강남갑이라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이라는 점, 그러니까 지난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받을 당시에 황교안 대표, 김형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태영호라는 상징 인물을 강남갑에 갖다 놨던 이유가 나름의 이유는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 당시에 저도 판단해 볼 때는 비례대표 앞순번이 맞는, 전문성에 맞는 거였단 말이에요. 서울 강남갑에 지역구를 줬는데 다시 한 번 더 재선을 하려고 하는 데서 모든 일에서는 발생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여권 주류 또는 당권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태영호 의원이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건 사실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거 얼마 전에 이제 그 실언 논란이 불거질 때만 하더라도 김재원 의원이 문제였지, 이 태영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는 그 정도 발언을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일각의 이해도 좀 있었습니다. 특히 강성 우파 쪽에서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된 녹취록 파문 이후에는 오히려 김재원 의원은 쏙 들어가고 태영호 의원이 더 중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두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비교하기는 좀 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나 태영호 의원은 의원 자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녹음을 한 것도 그렇고 그게 유출이 되고, 더군다나 대응을 하는 기자회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기자회견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원 자질이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데다가 판단 능력이 전혀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지도부로서 자질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방에 다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공천도 실패했죠. 전당대회도 실패했죠. 지금 김기현 체제를 직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국힘당의 3년 전의 판단이 매우 잘못됐다는 걸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의 문제보다를 뛰어넘는 오히려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극복하기가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셨는데, 김재원 최고, 태영호 최고 둘 다 최고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의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라도 최고위원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가능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하면 당 입장에서 좋을 텐데, 특히나 8일 날이 아시는 대로 기시다 총리가 오는 마당에 여권의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를 놓고 언론이 다시 한 번 더 지면을 하려 하는 이런 경우가 되면 당연히 큰 부담이죠. 근데 지금 두 분의 대응, 특히나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공격을 그냥 집단 린치다, 아니면 정치적 공격이다, 또는 때리면 때릴수록 나는 강해진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이런 것처럼 대응을 하니 자진 사퇴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파문이 들으신 것처럼 당내에 불씨로 번지고 있습니다. 당내 비윤계에서는 연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태영 의원이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정무수석이 공천 협박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실이 태영 의원을 고발해야 될 일이거든요. 남한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예. 본인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안 생길 텐데 참 우려스럽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이 고발을 하면 된다. 고발이 가능한 사안으로 보십니까? 고발하겠어요? 고발은 물론 안 하겠죠. 지금 뭐 시민단체들이 고발을 공수처에 한 걸로 보이는데요. 예. 수사도 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이진복 수석의 말을 했다고 믿는 사람이 국힘당은 물론이고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했을 것이다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 말을 안 했을 것이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데, 그리고 여의도의 평가는 이진복 수석이 아마 틀림없이 이 얘기를 아무 생각 없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발하고 수사하고 뭐 이런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이 얘기는 끝난 얘기 비슷하게 지금 여의도에서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잠깐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박광원 원내대표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 민주당은 당대표가 먼저라면서 선을 그었었죠.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를 다시 복원해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하고 협치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이 여러 사정으로 어렵다면 원내대표와 만나는 것도 저는 개념치 않겠습니다. 어떻게든 대화와 정치를 복원해서 이 어려운 민생, 경제, 안보 위기 그리고 이 극단적인 갈등의 고를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뭐 뒤에는 이제 개념치 않겠다고 했지만 앞선 부분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본인이 당하는 것을 좀 하지 말아라라는 투의 이야기였다라고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 사정으로 저를 야당 대표를 만나기 힘들다며 전제는 깔긴 했지만 이재명 대표가 저는 잘한 거예요. 제가 풀어줘야 돼요. 왜냐면 지금까지 국민들이 다 아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정부에서 볼 때는 이재명 대표가 피고인이자 형사사건의 수사 중인 사안의 피의자임이 명백한데 만나게 되면 만난 후에 여파가 뭐냐면 자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이렇게 정치적 화해 분위기가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계속 한단 말이야? 뭐 저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들어올 게 너무나 명백한데 못 만났던 거고 비현실적이었던 거죠. 예. 그렇다면은 원내대표로 만나야 되겠다고 맞는 거고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옛날에 이른바 영수회담을 할 때 꼭 여당 대표 끼우지 말고 둘이 만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비현실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정치의 복원, 국회의 시간이 온 것만큼 여야 원내대표들하고 대통령이 3인이든 4인이든 만나서 대통령이 부탁할 것, 또 여야의 요구사항을 대통령한테 할 것,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정치 복원을 시키는 첫걸음이 맞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비명계 권리당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가처분 신문이 열렸는데 뭐 여러 가지 양측의 이제 의견들이 부딪혔습니다. 근데 앞으로 좀 예상을 하실 때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걸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법리적으로만 보면은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지 않고 당무위원회를 넘긴 거예요. 예. 당무위원회에서 서면 의결을 하려면은 최고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습니다.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 어저께 신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개 이런 경우에 정당에 관련된 문제에는 법리적인 문제만을 가지고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금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가처분 신청 사건이 매우 이례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또 3주 후에 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예상할 수는 없는데 절차적으로는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원회로 넘기면서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의결을 해줘야 되는 것을 생략한 것은 어저께 확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소 늘 사랑하오 근심 걱정 가버리리요 이야리 눈물 고개 힘이 넘던 이별 고개 나고 나하고 그래서 돌아온다 약속했는데 예, 보신 것처럼 원조 트로킹 트바로티 김호중과 트롯 여제 송가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조선일보 최보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트롯 남배 김호중과 송가인의 듀엣 무대 먼저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영원을 약속해요 당신을 만나 꿈 같은 사랑을 하고 당신을 만나 그리움의 눈물도 흘리고 당신을 만나 당신을 만나 사랑한다 그 한마디 그걸 너무 잘해서 미안한 내 사랑이죠 다시 태어나도 할 수만 있다면 다시는 만나 예, 이 두 사람은 지난 1월까지 저희 TV조선 예능 복덩이 들고 해서 국민 복덩이 남매로 뭉쳐서 자, 환상의 케미를 자랑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복남매 되게 두 분 다 복스럽게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TV 화면에 목소리도 너무 좋고 예. 저 당신을 만나 노래를 제가 현장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진짜 이분이 좀 약간 트롯계에서 네.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게 송가인 씨는 미스트롯 이제 원조 퀸으로 그리고 또 이제 판소리에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김호중 씨는 그 경연할 때도 타 장르부로 등장을 했지만 예. 그래서 트로트의 약간 전형성을 깬다 그럴까 확장성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분들이 또 이제 친남매처럼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좀 희망과 꿈 뭐 이런 거를 준 것이 굉장히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네, 어제 방송 때 오인의 영웅 탄생기에서 김호중 씨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다라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할머니하고의 그 특별한 사연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는 당시 경연 때도 굉장히 화제였는데 예. 그 영화 파파로티의 정말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고 어렸을 때 굉장히 불우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가 이제 그 어제 방송에도 나왔지만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노래를 하게 되고 자신의 특기를 이제 좀 발전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 사실 좀 청소년 때 방황을 해서 그런 방황 청소년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을 노래를 통해서 교화를 하고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주는 이런 그런 사람으로 변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혼자 어렵게 크면서 할머니가 이제 그 남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렇게 욕먹지 않은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정말 평생 유언처럼 갖고 그렇게 노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자, 얘기 들으신 것처럼 이제 트바로티로 주목받던 김호중 미스터트롯 시즌1 본선 1차전 팀 미션을 준비하면서 시련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난 2대8 2대8 나 오늘 바람 필 거야. 왜 그러시지? 이게 되게 아저씨 같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식 자리 느낌 아니에요. 무대잖아요. 무대잖아요. 하나로 합체를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누가 뭐라 해도 난 2대8 예, 저희가 이제 연습 화면이랑 이제 공연 네. 화면을 두 개를 봤는데 완전히 달라졌네요. 그렇죠. 김호중 씨는 이제 사실 성악 아까도 판소리에서도 트로트를 하는 것 그리고 성악에서 트로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목소리 나오는 틀도 다르고 그래서 김호중 씨 이후로 성악까지 이번 미스터 트롯 2에서 길병민 씨도 도전을 했었고 그래서 목소리를 좀 자기가 눌러가고 발전시키고 또 두성을 내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처음에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성악하시는 분이 트로트를 저렇게 잘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타장루브에 나와서 리더로 이제 또 활약을 하시면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맞춰가면서 또 현장에는 굉장히 좀 기름지고 되게 따뜻한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지금 다시 화면을 보니까 그러니까요. 기분이 아주 새록새록한데요. 네. 지금 저희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할 미스터 로또에서 아마 다른 회차에서 또 이렇게 저희 미스터 트롯 탑7을 위해서 이제 출연을 하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네. 그동안에 김호중 씨가 군대도 다녀오고 그러느라고 좀 못 봤던 분들은 복덩이고 이후로 좀 현장에서 그런 생생한 노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포는 뭐 가능한 아우, 건가요? 그럼. 네, TV에 조금. 네, 이번에는 김호중 씨가 이제 결승전 인생곡 미션 무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세월도 함께 갑시다. 네, 당시에 이제 은사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서 열창에서 큰 감동을 안겨줬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노래가 이제 알고 보니 혼수 상태라는 네. 그 작곡가 듀오인데요. 네. 그분들이 이제 작사 작곡을 한 노래예요. 근데 그 알고 보니 혼수 상태의 그런 부모님이 편지를 쓴 걸 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아내에게 또 평생 내 곁에 있어달라 거기서 착안을 해서 노래를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김호중 씨가 저 노래를 듣자마자 아 이건 내 노래다라고 결승곡에서 했고 저 이후로 저 노래가 정말 다시 역주행을 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 다음 주 이제 화요일은 밤이 좋아가 새로 개편을 했는데 다음 주에 이제 알고 보니 혼수 상태 편 특집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송가인 씨가 화밤의 새로운 안주인 새로운 역할을 하면 얼굴 역할을 하면서 또 어떤 노래를 들려줄지 그 복덩이 남매들이 또 어떤 복을 갖다 줄지 굉장히 또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 뭐 방송 말미에 그 나를 움직이게 하는 팬들이 나에게는 엔진이고 기름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뭐 팬들도 뭐 기부 행렬에 동참하기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김호중 씨 팬덤이자 아리스 특히 보라색 옷을 항상 입고 맞춰 입고 나오시고 김호중 씨가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공연을 했지만 미국에서도 최근에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그 팬들은 단순히 이제 응원을 하는 걸 넘어서서 불우이웃 돕기 같은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소외된 가정들에게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노래로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다면 팬분들은 그 자신의 가수의 선한 영향력을 더욱 알리고 싶다 이러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장 뭐 산불이 있었든 그런 소외된 가정들이 있었든 그런 거에 적극 기부를 하면서 김호중 씨도 같이 동참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트로트에 약간 선순환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단장한 화요일 밤이 좋아에는 송가인 씨의 합류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과거 화밤에 출연했던 송가인 씨의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놀고 무엇하리 다음에 너 나가라. 어차피 인생이란 한 번뿐인데 웃으면서 살아갑시다. 화밤에 오신 여러분 즐거우세요. 즐거우신 분들은 박수와
이렇게 좋은 날에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모두 춤을 춰보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송가인 씨가 또 원조 트로트 퀸이고 미스 트롯 원의 그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송가인 씨가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좀 성대 결절이라는 안 좋은 뉴스도 났어요. 근데 그동안 관리를 많이 하고 치료도 많이 받아서 최근 현장을 보니까 역시나 송가인이구나 이런 소리를 절절로 나오게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뉴욕시 지하철에서 소동을 벌이던 흑인 노숙자가 승객들에게 제지당하는 과정에서 한 백인 남성에 의해 목이 졸려 숨졌습니다. 항의 시위가 시작되는 등 흑인 사회가 또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30살 흑인 노숙자 닐리가 배가 고프다며 소리를 지르자 지하철 승객들이 제지에 나섭니다. 앞에서 말을 걸며 닐리를 진정시키는 사이 2명이 팔과 어깨를 잡았고 24살 백인 남성은 뒤에서 목을 잡고 압박했습니다. Open, all the people run away and the guys stay in this position about 8 minutes. 이후 병원으로 옮겨진 닐리는 끝내 숨졌습니다. 뉴욕시 검시관실은 사인을 목졸림으로 분류했지만 경찰은 법적 책임에 대한 판단은 검찰에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And so we cannot just blatantly say what a passenger should or should not do in a situation like that. We should allow the investigation to take its course.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흑인 노숙자를 상대로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냐는 항의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오래된 기차 위에 많은 어린이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1982년도 5월 5일 어린이날 모습입니다. 오늘이 어린이날인데요. 어딜 가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던 시절의 모습들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어린이들은 공원이나 학교 운동장에 모여 운동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한 아이들에겐 오색 풍선과 나눠주던 선물도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던 어린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1996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유아 마라톤 대회에선 수백 명의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신생아 출산이 감소하면서 초등학교도 많이 줄었죠. 네, 맞습니다. 지난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인구는 많아서 정부가 산하 제한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혼자 살거나 아이들을 갖지 않는 집도 늘어나면서 출산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신생아 출산이 줄어들자 산부인과나 유치원, 학교까지도 점점 사라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비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새벽 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300mm 이상, 경남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으로도 최대 200mm 이상이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도 20에서 100mm 이상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해안가와 제주에는 내일까지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에 전국적으로도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항공기나 선박 운항 여부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전국적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수도권은 내일 낮까지, 그 밖에 대부분 지역은 내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과 경남, 제주 지역으로는 일요일까지도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린이날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